자, 빗셀 다용도 살균 스팀 클리너. 네, 스팀. 네. 스팀 청소기. 네, 스팀 청소기입니다. 자, 빗셀. 아, 빗살이 아니에요. 그 경쟁업체가 빗살인데 이건 빗셀이에요. 빗셀. 빗살은 비싸기만 합니다. 네. 빗셀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빗셀은 1876년에 설립된 청소기 전문 업체입니다. 1876년에도 청소기가 있었네. 자, 미국 내 바닥 150년 전이네.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은 검색창에 빗셀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 그 스팀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써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그 보통 우리 락스 이런 거 쓰잖아요. 네. 락스보다 이게 나아요. 그래요. 훨씬 나아요. 물을 넣는 거거든. 물을 넣는 거거든. 네. 자, 그 강력한 성능과 꼼꼼한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어서 믿고 쓰는 제품으로는 정말 유명합니다. 예.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 대부분 물과 함께 그 화학 약품을 첨가해서 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빗셀 스팀샷, 이게 바로 빗셀 스팀샷 263OS입니다. 요게 빗셀 스팀샷은 100% 물로만 만들어낸 강력한 스팀으로 찌든 때와 먼지는 물론이고 세균, 박테리아까지 99.99%를 제거합니다. 예. 0.001%는 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겸손한 표현으로 99.99%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치 집안 실내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느낌인데 방과 거실의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욕실 물때와 주방에 찌든 때 그렇잖아요. 물 청소를 했다고 보는데 물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 얼마나 열받습니까? 열받아요. 세균 걱정되는 아이들 장난감까지. 네, 그렇습니다. 빗셀 스팀샷이면은 완벽하게 클리어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좀 인생의 교화가 필요하다면 남편 얼굴에다가 이제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사람 얼굴에 대거나 몸에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농담으로 한 얘기였어요. 자, 스팀이 워낙 강력해서 세상에 스팀 다리미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요건가요? 네. 네. 아이고, 보이신가? 네. 오. 네, 그래요. 좀 가볍게 해서 망정이지. 초반에 조금 빠져나가야지 물이 안 튀어요, 이렇게.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이거 저 스팀 다리미로도 활용 가능한 네. 아주 다용도입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요거.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빗셀 스팀샷 263OS. 판매 정가는 14만 4천 원인데 8월 13일 기준 인터넷 최저가는 11만 7,970원인데 자, 김용민닷컴 압도적 최저가의 김용민닷컴은 98,500원에 모십니다. 10만 원도 진짜 안 됩니다. 압도적. 네, 그래요. 10만 원도 안 됩니다. 뜨거워요. 물 튀면 뜨거워요. 물 뜨거워요. 예. 자,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은 98,500원 얄짤없습니다. 14만 4천 원에 구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핸디형 스팀 청소기의 최강자 빗셀 스팀샷 263OS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팀샷 혹은 뭐 빗셀 이런 걸로 검색을 하셔서 지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빨리 98,500원에 무려 5만 원 싼 가격에 이 스팀샷, 이 바로 스팀 청소기를 장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소독하고 싶은데 또 소독의 화학약품 때문에 특히 뭐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장난감 애들 막 입에도 막 들어가고 하는데 소독을 하고 싶어도 화학약품 또 먹게 될까봐 그럼 더 안 좋잖아요. 옛날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때는 얼마나 그렇죠. 겨우 깨끗한 거를 위해서 했다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100% 순수한 물로 이 스팀샷으로 이걸 소독하는 거라서 안전성에 있어서만큼 확실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보통 우리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거울 있잖아요. 네네네. 거울에 물때 끼면 진짜 안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잖아요. 네네. 약품 근데 처리해야 한 돼요. 분은 네. 그걸 지우려고 왜 그 우리 스팀 다리미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봤거든요. 지워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다리미기 때문에 조금 약했거든요. 약해. 근데 이런 걸로 하시면은 다 지워져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어떤 데 있느냐면 문 손잡이 있잖아요. 문 손잡이가 사실 이렇게 꽤
지저분해요. 그렇지. 아. 그리고 이게 때가 그 손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 아, 그래요? 팀샷. 남자들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그때 많이 쓰는 게 하나 있죠. 네. 치약. 치약으로. 네. 아. 근데 치약보다 스팀 다리미가 스팀샷 같은 게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소독. 예. 100%. 소독. 예. 맞아. 100%는 좀 너무 교만하고 99.99% 정도의 살균 효과. 그래서 검찰 개혁의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대검 청사를 이 스팀샷으로 딱 한번 청소를 하면은 초대형으로 살균될 것이다. 균이 사라질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빗셀 다용도 살균 스팀 클리너 빗셀 스팀샷 2635S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 또 뭐 할까요? 다음은 손혜원. 이재용 이상훈. 이상훈? 네, 이상훈. 네, 이재용 삼성. 삼성그룹의 삼성그룹. 전자 이사회 의장 예. 노조 파괴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무죄로 나왔어요. 2심에서. 네. 일단 저기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네. 가장 큰 요인이 주요한 증거물이 있었는데 그 증거물을 위법 수집 증거다, 위수증이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에서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라지게 된 게 뭐냐면은 근로자 파견, 불법 파견이다라고 하는 거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양형이 확 줄어버린 거죠. 무죄가 될 건 무죄가 돼버리고 양형이 확 줄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러면서도 남은 거는 뭐냐면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노조를 파괴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명백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만 유죄로 남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불법 파견과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두 개였는데 불법 파견은 무죄가 나고 예, 부당 노동행위만 유죄가 나면서 양형도 대폭 경감이 되고 무죄 나올 사람은 아예 무죄가 나와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삼성은 다 무죄입니까? 정말로 저는 놀랬던 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오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 판사가. 그 위법 수집 증거를 인정해 주는 것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 위수증 관련해 가지고 재판부가 인정을 해주는 것도 거의 대부분 못 봤고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만 해도 그 그렇죠. 이미 제출 아직 받은 재판 거. 중이잖아요. 아직 네네. 판단이 나오기 판단 안 전에는 나요. 그렇죠. 그런 위수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위수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 증거를 예, 위수증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위수증. 예.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거를 우리 이제 법률 체계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2007년도 딱 그때 획기적인 판례가 나오고 사실 2007년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형질 성상론이라고 해서 이 물건은 위법 수집을 해도 물건의 증거 가치는 똑같다. 사람의 그랬죠, 그때. 그때는 그랬죠.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때 옛날에는 우리 이런 거 없었어. 옛날에 고시 공부하실 때는 성질 형상론이라고 해서 물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물건은 어떤 식으로 압수를 해와도 이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진술만 사람의 진술 증거만 위법하게 때리면 위법하죠. 협박하면 위법하죠. 이렇게 얻은 진술만 배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이거를 308조에 2로 넣으면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 법이 시행 전인데 대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배제해야 된다. 다만이 중요해요. 법원에서도 이거를 예정을 하고 있었고요. 이 판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판례인데요. 다만 그렇게 사소한 절차 위반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와 사유와 그리고 종합적인 모든 고려를 했을 때 적법 절차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사 사법 체계, 정의 실현 이런 거 가치를 완전히 몰각시킬 정도라면은 이 절차 위반, 그러니까 사소한 절차 위반이래 돼요. 이 절차 위반으로 인해서 이 증거 가치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형사 사법 질서의 정의다.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라고 다수 의견은 그렇게 됐고요. 소수 의견은 더 셌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안 돼. 아주 적법 절차 원칙을 형해화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위법한 경우에만 저기 증거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증거를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적정하게 형벌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예외는 인정을 했어요. 이제 다수의견은 조금 더 이제 절차 위반. 이게 좀 조금 평이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이다.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지. 이 절차가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물증 같은 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뭐 절차적 증거, 절차적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영장을 가지고 와서 뺐든 아니면은 영장 없이 일단 확 뺏어 놓고 난 다음에 하든 어쨌거나 이게 증거인 건 분명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명백한 물증일수록 절차를 지키라고 된 겁니다. 다만 절차를 조금 안 지켰다고 해도 네. 굳이 그런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시비 걸어가지고 그 증거 능력을 없앨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절차 위반에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절차 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했다던가 뭐 사본을 보여준다거나 하여간 의도적인 그런 행위가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그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판단이 점점 늘어나고요. 사실은 조국 교수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이제 장 기자님이랑 다른 방송에서 이거는 절차 위반이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막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집에 가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조국 교수님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다른 판례들이랑 많이 비교를 해보고 제가 그 사건을 그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발표한 그 보도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스스로 머릿속으로.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은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첫째는 그 장소, 그 압수 영장에 딱 명시된 장소가 아니었지 않냐. 노트북을 들고 차량에다가 싣고 가려고 하는 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여기 그 장소 자체는 영장에서도 옮겨진 장소 그 물건이 있었는데 그 만약에 물건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 옮겨진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노트북은 여기에 영장에 부합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이건 절차 위반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그 영장을 그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직원이 그 노트북을 들고 증거 인멸을 여기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직원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거 인멸이라는 거는 자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기 게 그리고 아니기 때문에. 정황을 포착했다면 이때 이미 현행범 체포라든지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서 그 노트북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증거 인멸하려고 얘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가갖고 얘 영장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안 보여줬다고. 예. 이거 그 순간에 이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는 법원도 알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뽀개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요 근데 부분을 이거를 영장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은 거 이거 하나예요. 근데 예를 들면 판례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안 보여준다거나 제시하지 않은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 명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것도 판례에서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다급한 순간 이 상황은 현장에서의 상황을 재현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게 어디 된 거냐면요. 사실 맨 처음에 검찰이 삼성에 간 거는 다스 때문에 가요. 제가 말만 맞출게요. 그래서 영장을 이거 제시하지 않은 거 이거를 다급한 그 순간으로 판단을 해야지 아시겠지만 그 절차 위반으로 판단할 때는 그 당사자가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법원에서 제시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시도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다른 절차는 다 준수합니다. 상호 영장 발부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별건 수사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도 발부받았고요. 그리고 참여를 시켰어요. 포렌직에 전 과정에 변호인도 전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준수했고 단 한 가지 그 현장에서 그 다급한 순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그 하나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게 유죄가 나오는데 무리가 없었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거는 1심이 맞지 않나. 이게 이제 좀 네, 이게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맨 처음에 삼성전자를 찾아간 이유는 다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다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을 하라고 네. 돼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본사의 본사와 이제 서초동 사옥의 해외 지역 총괄 사업부, 경영 지원 사업부, 법무실, 법무팀, 해외 법무팀 혹은 전산 서버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쭉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런 거, 이 자료는 인사팀에 있는데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인사팀 갑시다. 한 거예요. 인사팀을 딱 갔는데 한 사람이 노트북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죠. 나가려고 그래. 당신 이리 와봐. 노트북 갖고 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 잠깐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을 확보를 해서 가져와요. 처음엔 이게 다스 건 줄 알았대요. 다스 건 줄 알고 해서 그래가지고 딱 포렌식을 딱 띄는데 보니까 이거는 부당 노동행위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저 압수수색 영장 따로 발부 받아가지고 이거 다시 확보해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이제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인지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인지수사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이 압수수색 영장 2차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됐느냐? 인사팀은 1차 다스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사팀 그 직원,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팀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한 거예요. 나 참. 아니, 그게 사실 중요하다고. 아니, 사실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도 잘 안 되죠. 그게 뭐 어때서? 라는 그러니까 생각 지금 안 드세요? 완전히 이번에 2심 판결은 그냥 삼성을 봐주려고 그렇죠. 특정한 판결이다. 끼워 맞춘 거죠. 그러니까 네. 신유진 변호사님 저렇게 막 이렇게 열을 내서 한참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거는 끼워 맞춘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다른 그 기존 판례하고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 사실 그러니까 영장을 받을 건 다 받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문제 삼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결론을 내려놓고 어딘가 흠집을 찾아라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유죄를 만들고 싶으면은 유죄의 증거를 찾아라라고 할 수도 있고 무죄를 만들고 싶으면은 무죄의 꼬투리를 찾아라 하면 또 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춘다라고 그래가지고 기교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전형적인 기교사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제 2019년도에 처음 유죄 판결 나왔을 때부터 이제 경제 제가 그 신문의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이 경제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하여튼 삼성에서 이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해갖고 권성동 의원도 있지 않느냐. 권성동 의원 사건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무죄가 나왔다. 근데 왜 여기서는 왜 우리는 이거 위법 수집 증거인데 이게 유죄로 때렸냐 하면서 1심을 많이 비판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위법 수집 증거랑 엮어가지고 검언유착 수사가 계속 기사가 나와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공교롭게도 수사심의에서 불구속 기소, 아까 그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도 요 두 개고요. 이게 정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무슨 저도 이제 절차적 정당성 상당히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위수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현직이었잖아요. 네. 현직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중에 특혜예요. 진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했어요. 증거인멸의 정황이면 이거는 진짜 왜 그 당시에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장을 제시할 게 아니라 이거 당시 증거인멸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현행범체포라든지 긴급 차라리 그랬어요. 그랬으면은 차라리 낫다. 이게 그랬으면 뭐냐. 그 압수하는 것도 네. 정상이었겠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제시를 안 해서 영장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나서 그 다급한 순간에
이 사람도 그냥 건네준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해서 뺏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됐겠죠. 사실 이렇거든요. 맨 처음에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자 지금부터 두 손 들고 그대로 일어나십시오. 노트북에서 손 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증거인멸의 정황이라면은 그 상황에서도 이랬을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면 이건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전 뺏어야죠 일단. 이씨 갖고 와.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또 만약에 안 뺏기려고 막 몸싸움을 해서 그렇게 뺏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안 뺏기려고 영장을 제시해도 제시해서 안 뺏기려고 뺏어야죠. 그럼 강제. 그게 영장이라는 거는 강제 수사거든요. 그 한동훈은 왜?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허락을 받았다. 핸드폰 사용을 허락을 받은 직후에 갑자기 다가와서 자기를 폭행했다잖아요. 아니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해도 된다고 그 하더라도 중간에 제지를 하고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는 게 맞아요. 정상이에요. 네. 그만하세요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급자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하세요라는 말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계속 마지막 버튼 누르려고 하니까 손이 먼저니까 핸드폰을 갔는데 근데 너무 소설을 쓰셔가지고 아니 상급자라니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는 피의자 대 검사인데 근데 거기서 이미 상급자 예우를 해주고 간 거죠. 아니 예우는 그렇죠. 하더라도 거기서 그 이제 수사 검사로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검사로서 요구했으면 그 검사의 말에 따라야지.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 수사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현직 법무부 장관도 누려보지 못하는 특혜 중에 특혜였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 수사 조금만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주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네. 그 제가 만약에 정진웅 수사 검사에 대한 압박. 네. 어? 제가 만약 정진웅 검사였으면 그 부장이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네가 날려들었으면 큰일 났어. 임마. 큰일 났어. 근데 이 페이스타임을 하려다가 뭐 안 하고 뭐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렀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를 여러 번 누르는 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 정진웅 부장검사는 페이스 아이디를 쓰는 걸 평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숫자를 누르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왔는데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니까 뺏어 가려고 하니까 한동훈도 이렇게 자기의 핸드폰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몸쪽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내미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면서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 저는 이게 이제 수사팀이 거기에- 발표한 거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합리적이죠. 들어요. 그 한동훈 검사 말 너무 이거 무슨 액션 스쿨인가? 갑자기 탁자를 넘어서.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서 틀린 게 아니라 전화를 변호사한테 하려고 했다면 이것 봐라 나 하려고 한 거 맞지 않냐 하고 아니요. 눌러줘 보여주면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소통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하시죠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 무슨 뭐 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까 완전 더 웃긴 거는 어떻게 그러고 나서 소설을 써가지고 몸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많이 쓰기도 써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은 한동훈 검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그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류의 그런 언론 플레이를 종종 했었던 거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우리 삼성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한동훈으로 가버렸는데 예, 삼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사건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앞으로 이게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불법 파견 업자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불법 파견을 인정 못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고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정수기 코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수기 회사, 렌탈 회사에서 직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은 다 보면 다 이게 외주업체 소속인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정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길을 이번에 막아버렸어요.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판결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전산 시스템으로 그 개별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걸 지시를 내린다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까지 내리고 있고 심지어 보면은 이제 그 전산 시스템 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일하는 그 수리 기사가 어디에 가 있고 어디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표가 다 있는데 네. 그 일정표를 이제 삼성에서 언제든지 관리를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전산 시스템 관리자니까 할 수 있겠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면 이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좀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요즘 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인데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인데 그 뭐 어떤 예를 들면 접수가 들어오면은 뭐 그 수리 업무 접수가 들어오면 이거를 전부 다 수기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뭐 전화로 해서 말로 합니까? 아니면 뭐 불러다가 이거를 합니까? 이게 전산화돼 있다는 거를 법원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전산화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수리 기사들이 배당을 받고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수리 기사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업무 평가를 다 해요. 네. 업무 평가를 해서 그거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재계약을 할지 말지도. 그러니까 그게 목숨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다 하면은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본사가 이거를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맞거든요. 네. 감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수를 하는 거. 그래서 안 하면은 재계약을 아예 파기시켜버리고.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 전산,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지시한 게 아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이 판결을 보고 정말 통탄해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법부가. 그 박원순 시장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가 없죠. 저기 뭐 지금 가해자라고 지금 낙인을 찍었는데요. 고소인 쪽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전 비서실장인 김주명 네. 전 실장, 이분이 이제 CBS 기자 출신입니다.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고요. 이분이 오늘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신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소인, 네. 고소인이 이제 비서로 일할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 얘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낌새도 알지 못했고, 그렇죠. 이 비서가 피해 고소인이 가장 오랫동안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하여간 뭐 자기를 전출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도 받아본 바가 없다.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같은 얘기를 이 경찰 나가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대질신문도 아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질했는데 누구랑 고소인이랑 네, 고소인이랑 이제 이거 전 비서실장 김주명 전 그래요? 실장하고 대질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고소인이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 이게 뭐 증거 능력은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인정이 예.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할 때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진실성 있는 말을 안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형식에서는 뭐 그렇죠. 대질 신문을 한 경우에 둘 다 그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으면은 양쪽 다 일단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뭐 수사기관으로서 나름 판단을 할 수는 그렇죠. 있죠. 최근에 김재련 변호사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네. 이분 기자들도 안 만나고요 요즘. 네. 네, 왜 그래?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진보 시민 단체들한테 고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발당했다고 왜? 글쎄요. 네. 왜일까요? 저는 사실 저는 참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참고 있어요. 제가 뭐 간혹 가다가 뭐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건 별건이다. 이건 별건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진실이 가려지는 경우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는 거는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였던 거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2차 가해를 하지 말란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치 진실을 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돼버렸고 의심을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2차 가해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데다가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 의심을 하는 그 자체를 못하게 하고 의심하는 것
그 고소인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쯤 해보고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나 그런 기사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박지 씨라고 네. 그 양반은 그 자기가 했던 그 의문이 있어서 의문을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8년 동안 했던 방송에서 잘리고 그리고 TBS에서도 잘리고 아니 뭐야? 아니 그런 말을 했다고 잘리는 게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이거는 제가 볼 이거야말로 광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주 흔하게 나오는 방송인 같지만은 젊은 여성으로서 정규직이 아닌 네. 방송으로 살아가는 그런 뭐 이용직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권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 합리적 의심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밥줄이 끊긴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문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게 젠더 이슈에서 저도 이게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젠더 이슈만 되면은 그냥 너무나 양분이 돼서 완전 지금 죽이듯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강진구 강진구 기자. 기자가 지금 아마 어제였을 거예요. 아마 어제 그 어제예요, 징계위원회가 뭐 열렸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놀랬던 게 그 징계위원회 보도가 나가기 전에 그 미디어 오늘에서 나간 기사를 보면은 경향신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진구라는 사람이 뭐 이런 저 기사를 함부로 그 승인도 안 내고 자기가 지멋대로 기사를 출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강진구 정확하게 기자 하시죠.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강진구 얘기는 뭐냐면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회사가 뭔가 저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기사면은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향신문이 그 전에 디지털 퍼스트라고 네. 그 지면에 나가는 기사는 당연히 이제 뭐 편집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 디지털에 나가는 기사, 포털에 나가는 기사는 그냥 기자들이 바로 내라. 바로바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나도 그래. 아니, 네, 네. 아니, 그 뭐냐면 저기 우리 그리고 김태현 기자 정도 되면은 저한테 그 승인을 받아요. 제가 송고를 해요. 네. 제가 송고를 하는데 네. 김태현 기자보다 조금 이제 조금 올라가는 이제 팀장급이나 차장급이 되면은 그냥 알아서 쏘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강진구 기자는 네. 국장급이에요. 28년 그 근속인데다가 편집국장하고 거의 동기예요. 그리고 노조위원장 지냈고 28년쯤이면 그 뭐 거기서는 그렇죠. 아니 누가 그 선배 엄청 대선배 기사를 누가 내가 국장이니까 내가 데스킹 볼게 누가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강진구라는 사람이 회사가 못하게 금지했는데 SNS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런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아니 개소리가 다 있어. 어떻게 언론사에서 SNS 내 이 얘기를 언제 들어봤냐면은 내가 저 아시아경제에서 잘릴 때 네. 아시아경제 최영범 사장이 내 SNS 하나 시비 걸어가지고 네. 이런 SNS 왜 올렸느냐고 우리 따집디다. 네. 그때 이후로 내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걸 경향신문에서 했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얘들 미쳤구나. 얘들은 이게 후배 권력이라고 부를지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들은 괴물이에요. 파쇼예요. 이 파시즘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니 두 분 변호사님 보세요. 네. 그분은 저 강진구 기자는 공인 노무사입니다. 노동 기사가 너무 없다. 노동에 네네네.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너무나 전문 탐사보도 기자죠. 너무나 이게 말하자면은 그 관심이 없다 해서 그분이 스스로 노무사 공부해가지고 노무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지고 징계받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런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 어떻습니까? 불복할 수가 있고요. 진호위로 일단 가서 네, 불복할 수가 있고 소송으로도 행정소송으로도 예.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나는 뭐 주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내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험악하대요. 그날 앞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도 피켓을 밟고 간 기자 있었다고. 예. 그랬었죠. 기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젊은 어느 여성이었는데 어느 싹퉁바가지 없는 게 진짜 아유 진짜. 그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서 뭐 해고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진짜 근데- 그러면 완전히 경향신문이 문 닫을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있게 봤는데 아니
그런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고 그거 삭제가 됐는데 일단 그 기자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뭐 후배들이 뭐 이의를 제기했고 막 해서 그 내용도 그러니까 일단은 프레임은 승인받지 않은 그 기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일단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그 삭제가 되니까 이 데스크에서 그걸 삭제하고 되니까 불만을 품고 계속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근데 이런 걸로 징계를 받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진짜 저는 좀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안 좋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극악무도한 언론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언론인이라든지 기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 기사였어요. 그 근거도 분명했고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향신문 내에서도. 근데 강진구 선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공방을 벌일 수가 있었어요. 공방을 벌일 필요도 있는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는 취재와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기사는 나가서는 안 돼. 의심하는 기사를 내보내.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상상을 해보지,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이거는 파시즘인 거라는, 근데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건 미투와 관련한 이제 담론들은 굉장히 그 반대적인 입장이 됐을 때 완전 묻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현장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1심 판결에서 미투를 했던 그 여성분이 이기긴 했는데 그날 기자회견을 하러 나오면서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청객들이 전부 다 나가고 기자들도 밖에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그 정말로 나오는 동안 그 앞에서는 되게 눈물을 줄줄 흘렸거든요. 근데 그 잠깐 눈물을 흘린 이후에는 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분이 되게 뭐지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현장에서 그게 느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 저분은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화장실에서 인공 눈물을 넣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엄청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은 존중을 하고 그 보호는 해야죠. 하지만 검증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는 악용된 사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피해자분이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진짜 웬만큼 믿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경험한 사실과 실제 사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가려낼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이제 문제가 뭐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닫아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라도 이분의 말이 사실관계랑 다른 게 있다라면은 그 부분은 파고들어서 기사를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은 조금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박원순 시장 성추행이 뭐 방조됐다 이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수사 결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논쟁 벌이지 말고 지켜봅시다. 섣불리 피해자 가해자 가르지 말고 개념적 언어 고소인 혹은 그 피해 호소인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부터 사건을 예단하지 말고 예단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박 시장을 가해자로 본다든지 어느 누군가는 박원순 더러워 이런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야?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누구지? 신지혜 이 친구는 그러더라고. 이게 이러면은 그쪽이 그런다고 그러면은 반대쪽은 안 그러겠어요? 이 신념 대 신념의 대결로 가게 되면 완전히 무익한 젠더 간 갈등만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러지 맙시다. 네. 어느 정도 그 법률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좀 참고 네. 좀 지켜보자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론을 내려고 그래?
왜 진실을 앞서가냐고. 맞아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원순이 설마 그랬을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가 뒤집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인권,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엄청날 겁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 네, 부인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여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비난을 조금만 멈춰주는 게 그걸 좀 멈춰준다고 해서 고소인한테 그렇게 해가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박 시장은 뭐 배제하고 그 유가족들이 당하는 상처,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지금 부관 참시를 해가지고 집 밟고 침 뱉고 이래야 되냐 이거야. 그렇죠. 난 참 너무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굴복합니까? 이 사회에서 누가 굴복을 해? 맞서 싸우려고 하지. 그럼 본전도 못 찾아요. 나 참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저는 좀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게 그 발인날 박원순 시장의 발인날 기자회견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살짝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또 저기 박원순 좀 부탁한다고 네. 서울시에서 그 유족이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 그 깡그리 무시하고 나가서 기자회견 해놓고 뭐 증거 다 있다고 그래놓고 그래놓고 오히려 저기 뭐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살아온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그 뭐랄까 정말 그 살아온 가치가 너무 크고 무거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도리를 좀 하는 마음에서라도 조금 참아주는 거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저기 뭐 이런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아주 정말 저는 여기서 똑같이 순전한 취지로 네. 시작된 건데 사람을 이게 살리기 이렇게 위해서. 야만적이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다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설마 박원순이 그랬을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것도 잘못입니다. 잘못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원래 무고라는 게 없어. 얼마 전 시사전에 그런 말이 나왔던데요. 이런 일에는 절대 무고가 있을 수 없어. 내 경험적으로 그래. 그 역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지금 봐봐. 가짜 미투에 대해서 그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놓고는 그냥 가짜 미투 제기 자체가 2차 가해다. 이게 무슨 심리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 세상에 가짜 미투가 어디 있니? 다 진짜 미투야. 다만 저 미투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가짜 미투처럼 된 건데 다 진짜 있었던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 미투가 진짜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꼭 짚고 싶은 게 박원순 시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이 성희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그 속옷 사진을 보냈다면서요.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만 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쟁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시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신념의 대결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신념의 대결을 하지 말고 딱 증거를 내므로써 이로써 깔끔하게 하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 종언을 고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고소인에게 빨리 명예회복을 하고 또 치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기다. 근데 이거를 신념과 신념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리면은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합니다.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 고소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과연 그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상황이었을까? 글쎄 저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글쎄,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 이걸 같아요. 원하는 게 아니었을 거였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저 역시도 지금 사실 이걸 별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본건에 대해서는 이게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꺼내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저도 언젠가는 꺼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로 곤란한 입장이 될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글쎄, 김재련 변호사가 정말로 이 고소인을 위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그다음에 사진이라도 공개하면 그거는 고소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박원순 시장이 보낸 거잖아요. 근데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놓는다고 해서 뭐 고소인한테 2차 가해나 3차 가해나 이런 게 생길 여지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좀 빨리 보여주는 게 저는 이 논쟁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무익하고 결론이 안 날 논쟁인데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는 근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박원순 시장의 이제 그 발인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재련 변호사 본인이 한 얘기예요. 사실 다음 주에 더 네. 확실한 증거를 내놓겠다.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화딱지근합니다. 정말 이게 뭐하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을 질러놓고 지금 가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네. 빨리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타나셔서 사태 수습해 이제 불 질러 놨으면은 그럼요. 불을 지르지 말든가 그러면 불 지르지 말란 얘기는 뭐 증거가 있다느니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말든가.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면 되지. 증거를 왜 안 내놔요? 네. 증거를 그러면 경찰에 냈으면 경찰에서 제대로 하든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네. 아니 그 지금 뭐 고소장인 다 넣었다고 그러는데 고소장에는 글쎄요. 고소장이 공개는 안 고소장을 하고 뭐 본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그 고소장에 첨부했던 파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하든가. 왜 그건 공개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어찌됐든 방조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 근데 성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상황에서 방조죄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제 뭐 지켜봐야 할 텐데 네. 방조가 있었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호소를 내가 했음에도 호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이거를 뭐 직무를 이제 이전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뭐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피해 상황을 저는 이게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막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막 음란 사진 보내고 문자 보내고 시장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한다. 나 좀 딴 데로 옮겨달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안 옮겨줬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해서 젠더 비서관인가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저는 너무 좀 납득이 안 돼. 그럼 정말 그 서울시에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방치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좀 조사가 뭐 되는 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방조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방조죄는 범죄의 수행을 용이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울 조자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만 가지고 이게 과연 방조죄가 성립하는 건지는 사실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련 변호사가 이게 고소 고발을 했다라는 거 볼 때 약간 이것도 사실은 약간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가 피고인의 말만 듣고 그 변호에 나서면 진짜 재판이 똥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자들도 똑같아요. 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기사를 쓰면은 난리가 나요. 왜냐면 언제든 반박당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그 SBS나 그 방송을 했던 그날 방송 보면은 피고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 피고인이 아니죠. 그 고소인이 고소를 했던 그 사실만 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고소를 했는지가 검증이 된 다음에 보도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그 실종 당일에 그 보도를 함으로써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이 논란을 만든 거는 그 첫 보도를 한 사람들의 책임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그래요. 그리고 법률적인 얘기를 살짝 드리면은 그 방조의 고의란 그 그냥 단순히 내가 돕겠다라는 고의가 아니고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맞네요.
근데 이게 이중 할까 고의가 말까, 필요해요. 예, 네. 할까 말까 말씀을 좀 고민한 게 이건 맞네. 굳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네. 법률적으로는 네. 그 방조의 고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범죄하는 거 아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정범의 고의. 정범의 고의. 예, 고의가 있어야지만 방조의 고의가 되는 거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시장이 그런 성추행을 하기 용이하게 그렇죠. 그렇죠. 용이하게 네, 매우 이걸 다 알고서는 알면서 그런 당연히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예를 들면 들면은- 밤에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를 거야 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뭐 맞아요. 도둑이 도둑이 들어오는 걸 다 들어와. 알면서 딱 시간을 맞춰서 문을 열어주는 정도가 돼야 방조가 방조가 네, 되는 맞아요. 거지. 네. 그냥 단순히 도와줬다, 단순히 모른 척했다 이렇게 방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정범이 성추행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돕겠다는 사실 이런 거를 다 인식하고 행위를 해야지만 네. 방조가 성립되는 맞아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할까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예 난 이 법률적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성추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라는 정도의 고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그런 성추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네. 그거를 만약에 진짜 그거를 보여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이전 그 뭔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근데 좀 진짜 너무 어렵네요. 말이 되게 어려운 이렇게 여기 거. 다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드러난 진실이 없이 우리가 예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너무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예. 제가 제 생각에 소진 변호사님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납득이 안 되네. 결론은 결론은 납득이 안 된다. 어떤 분이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가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고발했었죠. 네. 이건 뭐 수사 가능하겠어요? 뭐 무고인지 또 어떻게 알아? 이제 무고라는 게 허위 사실로 음. 이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렇죠. 고소를 했다. 네. 네. 처벌. 근데 무고인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알고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김재련 변호사가 나는 이분을 믿었다라고만 하면은 그건 전혀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이 방조죄라는 거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방조죄 이 부분은 부분에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어려운 같아요. 부분이에요. 예. 방조는 정범의 고의를 다 알고 이 사람도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고소를 일단 던지는 게 시민단체가 던진 것도 아니고 어떤 변호사가 던졌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진실이 속히 드러나서 더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 속히 마무리되고 우리가 진정한 성평등의 세상을 열고 그래서 성평등에 말하자면은 반하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완전한 옛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취지는 그것이고 우리의 진영은 그겁니다. 예. 제가 오늘 2차 가했습니까? 법률가가 이렇게 말했으면 좀 믿어. 진짜 성명을 내고 말이야. 무슨 모니터 결과를 내고 진짜 아주 열불이 확 뻗쳐가지고 2차 가해라고 이 시간에 얘기한 걸 TV조선이 보도를 했더니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걸 TV조선이 캡처에다가 내면서 김용민이가 2차 가해를 했대. 그래 놓고 민원연하고 미디어오늘은 또 그거를 있는 그대로 김용민이가 2차 가해했다고. 근데 2차 가해성 김용민 발언을 왜 종편은 계속 반복해서 듣느냐. 일부러 반복해서 틀었다. 야,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TV조선의 규정에 대해서 민원연하고 미디어오늘도 거기 동조한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이 자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물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발언이 짜집기가 된 거죠. 짜집기가 그러니까 됐지 뭐 이쪽도 다 얘기하고 내보냈겠어? 저쪽도 얘기를 했는데 예. 그쵸. 그 2차 가해라고 딱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 변호사님, 내보낸 제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네. 피해 고소인을 위해서 속히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 얘기도 않았습니까? 있죠. 오늘 또 처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 뭐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 보호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2차 가해야? 아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파시즘입니다. 이게 파시즘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민주주의인데
이런 우리가 발언을 냈다고 가해자로 막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아휴, 난 참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얼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얘기했어요 오늘.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김태형 기자님, 장영진 부장님 모두 감사했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